안녕하세요. 저는 신혼 첫날부터 경악스러운 경험을 한 것도 모자라 결혼 생활 내내 경악, 충격 그 자체의 생활을 하다 결혼 3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남편을 내쫓아버린 30대 여자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짧은 순간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도대체 어떤 사연으로 그렇게 빨리 결혼 생활을 접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의 만남은 운명과도 같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악연임이 분명했는데 그땐 바보같이 우리의 만남이 운명이 분명하다고 의심치 않았어요. 처음 남편을 만난 것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였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저에게 첫눈에 반했고 매일같이 가게를 찾아오다 저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저도 그런 남편이 마음에 들었던 터라 번호를 주게 되었고 저흰 연애까진 아니더라도 썸 정도는 타며 한동안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도 그러다 취업의 순간이 다가왔고 각자 바쁘니 자연스럽게 멀어져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그렇게 30대가 되었죠. 저는 원하던 회사에 입사를 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직업 특성상 거래처 미팅이 많았는데 거래처 미팅에서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다시 재회하게 된 저희는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흐지부지하게 끝났던 20대와는 달리 30대에 다시 만난 저흰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주변에서는 저희를 보고 운명 같은 만남이라고들 했었어요. 20대에 이어지지 않은 인연이 30대가 되어 다시 이어져 결혼까지 했으니까요. 저 역시 내심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남편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에게 운명 같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어요. 하지만 저희의 균열은 생각보다 더 빨리 찾아왔어요. 다른 날도 아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날 사건은 일어나고야 말았죠. 그날은 장시간 비행으로 인해 누적되었던 피로 때문에 늦잠을 자고 있던 아침이었어요. 단점에 빠져 있는데 주변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잠결에 침대를 더듬어 보니 남편은 옆에 있는데 소음이 자꾸만 들려오니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켜 남편을 깨웠어요. 주방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아무래도 밖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요. 남편은 그럴 리가 있냐며 밖으로 나갔고 문 밖에선 상상치도 못할 단어가 들려왔어요. 엄마! 그래요.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죠. 그 아침부터 시모가 저희 집에 있는지 이 모든 상황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애초에 어떻게 저희 집에 들어온 것인지 모든 것이 의문 가득한 상황이었죠. 두 사람의 화기애애한 대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전 일단 옷을 챙겨 입고 거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허겁지겁 밖으로 나온 저를 발견한 시모는 태연스럽게 식탁에 앉으라고 했고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다 차려진 밥상에 앉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제가 얼이 빠진 채로 가만히 앉아있으니 시모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군요. 아가, 많이 놀랐지? 그게 음식을 좀 해왔는데 혹시나 해서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눌러봤더니 문이 열리지 뭐니?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어. 그렇게 들어오고 보니 밥도 차려주고 싶고 해서 이렇게 아침 밥상 좀 차려봤어. 배고프지? 일단 먹으면서 이야기할까? 그래. 지훈아, 얼른 먹자. 우리 엄마 최고야. 그렇지 않아도 배고팠는데. 남편은 그저 시모 최고라며 히히거리고 있었고 저는 이 상황이 맞는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아무리 비밀번호가 같았더라도 어떻게 신혼집에 들어와서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자연스럽게 밥상을 차리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전 애써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제가 여전히 아무 반응도 하지 않자 시모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가, 네가 알아서 잘 해먹일 거지만 우리 아들은
내가 매일 집에서 이렇게 해먹여서 출근시켰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아들 아침 잘 부탁하마. 오늘은 너희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 음식 해먹을 겨를도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왔단다. 아무리 배달 음식 좋아졌다고 해도 집밥만한 게 없지 않니? 혹시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앞으로는 연락하고 오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기분 나빠요 라는 말이 차마 안 나오더군요. 물론 시모의 행동이 잘못된 건 확실했지만 새 출발하는 첫날부터 괜한 언쟁 벌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힘드실 텐데 이렇게 음식 안 해오셔도 돼요. 저도 아침은 먹고 다녀서 아침 굶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연락은 꼭 하고 와주셨으면 해요. 오늘 도둑이라도 든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머님. 그래, 엄마. 나도 깜짝 놀랐다고. 그리고 아무리 아들 집이라고 해도 막 맘대로 문 열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 몰라? 나는 그렇다 쳐도 지훈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들어보니까 이런 일로 많이 싸운다고 하던데. 난 신혼부터 두 여자 사이에서 등 터지기 싫다고. 그래,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앞으론 꼭 연락하고 벨 누르고 올 테니까 얼른 밥부터 먹어. 시모는 계속해서 저에게 미안하다며 생각이 짧았다는 말을 하며 사과를 해왔어요. 거기에다 남편이 나서 제가 할 말을 대신해주니 황당하고 화가 난 마음도 조금 풀렸어요. 그리고 저렇게까지 사과를 해오니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시모 입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 말을 믿었던 것이었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모는 그 약속을 지키긴 했습니다. 정말 시모는 딱 연락만 하고 집으로 쳐들어와 저희의 신혼생활을 다 무시한 채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시간은 주로 아침 시간이나 퇴근 후 저녁 시간이었는데 시부와 주말 부부를 하던 시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느 날은 오늘 혼자 집에 있는데 유난히 외로워서 같이 밥이나 먹을까 해서 왔단다. 아들한테 연락했는데 이야기 들었지? 라는 핑계로 쳐들어왔고요. 또 어느 날은 아가, 오늘 한 반찬인데 유난히 맛있게 돼서 너희도 맛 좀 보라고 가지고 왔어. 아직 밥 먹기 전이지? 같이 밥을 먹고 가야겠다. 아참, 아들한테 미리 연락하고 온 거다. 라는 핑계를 대며 집에 자주 오가기 시작했어요. 꼭 핑계의 마지막엔 네가 시키는 대로 연락하고 왔으니 딴 말 못하겠지? 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정말 약이 슬슬 오르더라고요. 거기에다 더 미칠 지경인 건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만 연락을 한다는 점이었어요. 차라리 저에게도 한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못 오게 할 텐데 남편은 거짓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처럼 곧이곧대로 시모에게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 시모를 오게 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참고 또 참던 전 결국 남편에게 말을 꺼내게 되었고 이런 문제일수록 차분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최대한 차분하게 남편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하려고 애썼어요. 여보, 나 진짜 이런 말까진 않으려고 했는데 어머님 이렇게 자주 오시는 거 불편해. 아침 저녁으로 오시는 건 좀 너무하시잖아. 나도 그렇긴 한데 엄마가 혼자 밥 먹기 싫다면서 울먹 계시는데 나도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 지방에서 일하시느라 일주일에 한 번, 길면 2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 그동안 늘 엄마 혼자 집에 계신단 말이야. 당신 불편한 것도 잘 아는데 내 입장도 좀 그래. 여보, 난 당신이랑 결혼한 거지 어머님이랑 결혼한 게 아니야. 우리가 평일에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 빼고 아침 저녁밖에 없는데 그 시간마다 어머님이 와 계시면 내 기분은 어떻겠어? 이건 완전히 합가한 거나 마찬가지인 기분 아니겠어? 당신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난 그냥 엄마가 전화와서 너무 외로워하시니까 그저 밥 한 끼 함께 먹는 거라고만 생각했어. 당신 나한테 많이 섭섭했겠네. 내가 미안. 그러면 내가 앞으로는 엄마 전화 오면 안 된다고 잘 둘러대 볼게. 대신 가끔씩 엄마 집에 내가 가서 밥 먹고 오는 건 괜찮지?
나 혼자 말이야. 그래, 알겠어. 그것까진 내가 뭐라 할 문제가 아니니까. 이해해줘서 고마워. 역시 대화해보기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저 혼자 끙끙거리고 있어봤자 해결되는 것도 없이 스트레스만 계속 받았을 텐데 이렇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후 남편이 이야기를 잘하긴 했는지 시모가 찾아오는 일은 없었고 대신 남편이 시댁으로 가는 일이 생겨났죠. 그때마다 남편은 나에게 미리 연락도 잘해줬고 처음엔 밥만 먹고 돌아오니 시모가 우리 집으로 올 때보단 편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건 남편이 말한 그대로 가끔 있는 일이어야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지 점점 잦아지기 시작하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들 그러하듯 남편과 함께 있고 싶어한 결혼인데 남편은 평일 저녁 시간 대부분을 시댁에서 보내다 오는 것도 모자라 어느 순간부턴 귀가 시간마저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전 늘 혼자였고요. 여보, 많이 늦었지? 미안해. 엄마가 이것저것 장볼 게 많다고 하는데 혼자 가게 할 순 없어서 같이 다녀오느라 늦었어. 나 진짜 될 수 있으면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너무한다. 일주일 내내 저녁 먹고 들어오는 건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평일에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어머님 외로우신 것도 당신이 나 때문에 시댁에 가서 어머님이랑 시간 보내고 오는 것도 다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 그럼 나더러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도 힘들어. 당신은 당신대로 눈치 주고 엄마는 엄마대로 외롭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그렇게 말하면 당신도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지켜봐주면 안 돼? 우리 엄마가 한평생 이럴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런 식으로 말하니 저 역시 화가 나더라고요. 날카로워진 남편의 목소리만큼 저 역시 날이 선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을 하게 되었고 좋게 시작한 대화는 점점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었어요. 괜찮아질 수 있게 당신도 거리를 둬야 할 거 아니야. 오라고 하면 무조건 가고 가라고 하면 무조건 가니까 어머님이 혼자 계신 걸 적응을 못 하시지. 이런 말까지 나도 하기 싫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활할 거면 나랑 왜 결혼까지 했어? 그냥 연애나 하지. 주말에만 만나서 시간 보내는 건 연애 때랑 다름이 없잖아. 아니, 연애 때가 더 자주 봤었네. 최소한 평일에 3번은 만나서 저녁도 먹으면서 시간 보냈으니까. 그땐 어머님 그 외로움을 어떻게 참으셨대? 내가 집에서 지낼 때랑 아예 나와서 사는 거랑 엄마가 심적으로 느끼는 정도가 다르잖아. 당신 정말 이 정도로 이해심이 없는 여자였어? 저 정도면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저에게 남편이 이해심을 운운하고드니 너무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좀 더 언성을 높이게 되었고 남편은 그런 제 목소리가 듣기 싫다는 듯 저를 외면해버리더군요. 이해심이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랑 어머님이 과한 거야. 당신이 내 입장 고려해서 어머님 댁에서 시간을 보내줬듯 나 역시 그런 당신 입장 고려해서 이때까지 참았던 거라고. 그런데 이건 정도가 심하잖아. 아예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은 지키면서 어머님 챙기란 말이야. 그만하자. 그만 싸우자고. 나도 충분히 피곤해. 앞으로 엄마 집에 안 갈 테니까 그러면 됐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을 해?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피곤해. 그만하자 좀. 나는 내 입장에선 최선을 다했다고. 그런데도 당신이 매번 이런 식으로 나 몰아세우는 거 나 힘들고 섭섭해. 때론 왜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화가 나기도 한다고. 당신이 그런데 나는 오죽하겠냐고. 우리 매번 어머님 때문에 계속 문제 생기고 어머님 때문에 싸우잖아. 우리 문제도 아닌 어머님 문제로 계속 싸우는데 내가 어머님이 좋게 보이겠어? 그래. 그러니까 당신 말대로 다 한다잖아. 우리 집에 오지도 못하게 했고 나도 큰일 아니면 엄마 집에 안 간다잖아. 그러니까 그만하자. 진짜 큰 싸움 되겠어. 남편은 저와 대화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보며 대화를 나눌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남편 역시 저를 위해 그렇게 행동했다고는 하지만
저 역시 그런 남편을 생각해 참고 또 참다가 이야기한 것이었기에 쉽사리 화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거기에다 자신과 시모의 행동이 전혀 과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을 보며 생각보다 제가 넘어야 할 산이 높고 험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어쩌면 이혼까지도 말이죠. 남편은 화가 난 것인지 오기를 부리는 것인지 정말 시댁에 가지 않고 집으로 바로 돌아와 저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전처럼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시시껄렁한 농담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느껴지는 미묘한 감정이 있었고 예전처럼 돌아가기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집으로 오지도 못하게 하고 시댁으로 가지도 않으니 시모가 회사 앞으로 저를 찾아오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회사까지 찾아왔나 싶어 시모가 기다리는 카페에 갔더니 잔뜩 화가 난 시모가 씩씩거리며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시모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시모는 그런 저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네가 우리 아들 우리 집에도 가지 말라고 했니? 가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일주일 내내 가는 건 너무하다는 말은 했어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하고 내 사이를 갈라놔? 네가 뭔데? 어머님, 그 사람 이제 어머님 아들만 되는 게 아니라 제 남편이기도 해요. 한 집의 가장이자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가정을 위해 노력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네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이었어. 내 아들이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부모하고 시간도 보낼 수 있는 일이지. 그걸 네가 뭔데 옳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난리야? 가끔 어머님 댁에서 밥도 먹고 시간 보내는 거면 저도 찬성이에요. 자식이 부모님하고 시간 보내고 효도하겠다는데 그걸 말리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제가 욕먹어 마땅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평일마다 남편은 시댁에 가서 밤늦게 나오고 저는 혼자 집에서 시간 보내다 자고. 이게 뭐예요? 저 이러려고 남편이랑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어머님도 이러시려고 아들 결혼시킨 거 아니시잖아요. 차마 인정하긴 싫었는지 시모는 제 말에 몸까지 부들부들 떨며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어찌나 힘을 주고 노려봤는지 눈에 핏줄이 다 서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저를 향한 삿대질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기도 했죠. 이게 이래도 끝까지 어른 가르치려고 들지? 너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네가 이딴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할지 그건 생각 안 해봤지? 애초에 원인 제공은 다 어머님이 하셔놓고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전 그저 남편이랑 잘 살아보겠다고 이러는 거잖아요. 매번 어머님 문제 때문에 싸우니까 적당한 거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한 건데 그거마저도 잘못한 건가요? 끝까지 입만 살아서 못하는 말이 없구나. 원인 제공을 내가 했다고? 내가 좋게 좋게 너희 집에 갔을 때 네가 내 아들 시켜서 오지 말란 말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상황까진 오지 않았을 것이다. 시댁으로 와서 밥상을 차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아들 집에 좀 가겠다는데 그것도 못 오게 하더니 이제는 내 아들까지 내 집에 못 오게 해? 이 고약한 것 같으니라고. 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발 아래 무릎 꿇고 싹싹 빌게 해줄 테니 그런 줄 알아.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왜 어머님 앞에 무릎까지 꿇고 빌어야 하나요? 전 그런 행동을 할 만큼 잘못한 것도 없고 앞으로 그런 잘못을 저지를 시간도 없게 어머님하고 거리 두고 살고 싶어요. 어머님도 제발 어머님 인생 좀 사세요. 어머님만 아니면 저희도 싸울 일이 전혀 없는데 매번 어머님 때문에 싸운다고요. 아님 저희가 정말 이혼이라도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시모는 제 얼굴에 물을 뿌려버리더군요. 전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어이가 없어 물을 닦아내며 헛웃음을 토해내고 있었고 그런 저를 향해 시모는 이렇게 소리쳤어요. 너 진짜 못하는 말이 없구나. 이혼?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내가 너 끝까지 붙들고 살면서 두고두고 괴롭혀줄 테니 각오해. 결국 내 발 아래 납작 엎드려서 울고불고 빌게 만들어줄 테니 각오하라고. 시모는 그렇게 자리를 떠버렸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했어요. 한참을 생각하던 저는 가게 측의 양해를 구해 CCTV 파일을 받았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시모가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죠. 오늘 어머님 회사에 찾아왔었어. 엄마가? 왜? 왜긴 왜야. 당신 못 만나게 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왔지. 다짜고짜 화내면서 나를 몹쓸 사람 만드는데 내가 기가 막혀서. 그래서? 많이 혼났어?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긴 다 내 잘못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길래 이 모든 건 내 잘못이 아니라 어머님 잘못이라고 해줬지. 어머님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다고 나한테 그렇게까지 해. 에이,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해. 우리 엄마도 이리저리 속상하셔서 그랬겠지. 아들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아들이 집으로 오지도 않으니 오죽 서운하시겠어? 끝까지 시모 편에서 말하는 남편놈을 보며 전 결국 CCTV 녹화본을 남편에게 보여주었고 이게 뭐냐며 휴대전화를 받아든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주시하더군요. 나 오늘 이런 꼴까지 당했어. 어머님이 본인 발 아래 무릎 꿇고 빌게 만들어줄 거라고 하더라. 내가 이런 취급 받을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거야? 우리 이제 결혼한 지 고작 2개월째야. 신혼부부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오붓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왜 어머님은 당신을 못 뺏어가서 이 안달인 건데? 처음엔 오죽했으면 시모가 저를 찾아갔겠냐고 시모 편을 들던 남편놈도 영상을 보고 나선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랬겠죠. 영상에서 보이는 시모는 저에게 삿대질을 서슴없이 하는 것도 모자라 시종일관 저를 깔보는 행동에 심지어 물까지 뿌려버렸으니 남편도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나 오늘 진짜 당신하고 그만 살고 싶더라. 이런 취급까지 받아가면서까지 내가 결혼 생활을 왜 유지해야 하나 싶었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결정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혼은 말도 안 되지. 당신 말대로 우리 이제 2달밖에 안 됐어. 이제서야 알게 돼서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나도 이젠 정말 행동 똑바로 할게.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함부로 하지 않도록 내가 중간에서 잘 해결할게. 그러니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기회를 줘. 정말이지? 당신 믿어도 되는 거지? 그럼 나 믿어. 내가 진짜 잘해볼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린다면 더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남편은 저에게 더 잘하려고 애썼고 시모에겐 사과 한마디가 없었지만 연락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 사과를 대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결혼을 하고 처음 맞이하는 엄마의 생신이었는데 신혼집 구경도 제대로 시켜드릴 겸 저희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었어요. 전 반차를 쓰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 역시 반차를 쓰고 와 저를 돕기로 했죠. 그런데 음식을 하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어요. 여보, 어디야? 왜 안 와? 혹시 반차 쓰기 곤란한 상황인 거야? 아니, 반차는 썼는데 집에 가는 길에 엄마가 전화가 와서 잠시 엄마 집에 들렸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아직 못 가고 있어. 어? 상황이 좋지 않다니? 무슨 일인데? 어머님 다치셨어? 어? 그런 건 아닌데 일이 좀 있으신가 봐. 나도 대충 들어서 지금 뭐라고 설명하긴 그런데 도저히 당장 갈 상황이 아니야. 어떻게 하지? 당신 혼자 준비하려면 힘들 텐데. 지금 힘든 게 문제야? 난 괜찮으니까 천천히 일 보고 와. 엄마 생신은 신경 쓰지 말고. 큰일은 아니지? 모르겠어. 집안일이긴 한데 자세히 말은 안 하고 울기만 하시네.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진지해 보였고 그래서 전 그 상황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간 발길을 뚝 끊었던 시댁에 오죽 급한 일이 있었으면 다른 날도 아닌 엄마 생신에
저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갔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죠. 그렇게 남편의 상황을 이해하며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생생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잘했어 아들. 네가 그딴 옆했네 생일 잔치에 왜 가? 그까지 생일이 뭐라고 내 아들을 오라가라. 전화는 끊겼지만 이까지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사실은 시댁에 아무 일도 없을 뿐더러 이 모든 게 시모가 남편을 붙잡고 놔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요. 시모도 시모였지만 남편에게 화가 더 나더라고요. 한두 살 먹은 아기도 아니고 어떻게 시모가 가지 말라 했다고 저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저를 농락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전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그렇다며 저녁에 친정으로 갈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며 약속을 미뤘어요. 그 후 시댁으로 찾아갔죠. 시댁은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서 길게 늘어진 복도식의 구조로 현관문과 창문이 줄지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때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던 계절이었던 터라 창문은 다 열려 있었고 그 때문에 벨을 누르기 전 듣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추악한 계획을 말이죠. 아들, 오랜만에 엄마 집에 오니까 좋지? 너무 좋다. 말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요즘 여러모로 힘들어. 왜? 네 마누라가 너 힘들게 해? 내가 이걸 그냥... 엄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엄마가 나서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 처음에 우리 집에 들락날락거릴 때도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됐어? 결국 집에도 못 오게 되고 나도 엄마 집 올 때마다 눈치 보게 되고. 이게 뭐야? 그러게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거야 너한테 맡겼다간 언제 합가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랬지. 넌 엄마가 언제까지 이 구질구질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네 아빠는 맨날 일한다고 지방으로 돌고 너는 장가가 버리고 엄마 외롭단 말이야. 내가 약속했잖아. 어떻게 해서든 엄마 모실 거라고. 일단 처가에서 해준 집이라 내가 무작정 엄마를 모실 상황이 못 된단 말이야. 괜히 집사람 기분 거슬리게 했다간 나까지 이혼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결혼 생활 짧으면 재산 분할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구슬려서 엄마 모셔오려고 했는데 엄마는 사고만 치고. 아니 그때 회사까진 왜 찾아간 거야? 그러다 진짜 나 이혼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땐 너무 화가 나서 그랬지. 버르장머리를 확 고쳐주고 싶어서 갔는데 말대꾸하는 꼴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그랬어. 넌 그런 애랑 어떻게 사니? 그냥 참고 사는 거야. 이혼하면 그 좋은 집에서 나도 못 살지만 엄마도 못 살아. 그것뿐인 줄 알아? 요즘 우리 회사 집사람 회사랑 거래하고 있는 거 알지? 제법 큰 건이라 성공적으로 성사만 시키면 나한테도 좋다고. 그런데 혹시나 엄마 때문에 그 사람 입에서 이혼 이야기 나오면 나 회사 생활도 그냥 끝나는 거야. 그 거래에서 배제되면 진급은커녕 평생 사원으로 썩을 수도 있다고. 알겠어, 알겠다고. 엄마가 앞으로는 쥐 죽은 듯이 있을게. 들어보니 시모와 남편은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집에 합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더군요. 지금 사는 오래되고 허름한 집이 아닌 좋고 넓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 그딴 짓을 벌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정말 살고 있는 아파트만큼 구질구질한 이유였어요. 결혼을 할 당시 남편은 집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저는 그런 남편을 대신해 친정의 도움을 받아 30평대 신축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해 살게 된 것이었죠. 그런 제 집을 시모는 탐내고 있었던 것이었고 합가를 위해 그간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것이었습니다. 남편놈 역시 기가 막혔어요. 그간 저를 사랑해서가 아닌 자신의 진급을 위해서 시모와 어떻게 해서든 함께 살기 위해서 저에게 맞춰주고 참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더는 함께 살 이유도 참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놈이 감히 장모님 생일에 거짓말로 저를 속이고 시댁에서 희희낙낙거리는 것 자체로도 큰 농락을 당한 것 같아
몸이 떨려왔습니다. 전 바로 시댁으로 쳐들어갔고 잔뜩 흥분한 저를 본 시모와 남편은 많이 당황한 듯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이야? 장모님 생신은 어쩌고? 혹시 우리 집 걱정되어서 온 거야? 아닌 척하더니 당신도 우리 집 걱정 많이 하고 있었구나. 그렇니 아가? 우리 아가가 이렇게 내 걱정을 하는 줄은 또 몰랐네. 그러니까 여보, 큰일은 아니고. 아니다, 큰일이긴 하다. 집에 돈 문제가 좀 생겨서 이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가 봐. 그래서 그 문제로 엄마가 속이 좀 상한 상태시고. 자세한 이야기는 집에 가서 하자. 남편은 그 짧은 순간에 합갈 핑곗거리를 떠올린 듯 저에게 슬슬 물밑 작업을 시작하더군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런 남편의 언행을 보니 정말 온몸에 소름이 다 돋아나더군요. 야, 집이 어려워? 돈 문제가 생겨? 웃기고 있네. 나 방금 두 사람이 하는 말 다 들었거든? 거짓말 좀 적당히 해, 소름이 끼치니까. 당신이랑 당신 엄마 계획대로는 되지 않을 테니 헛된 꿈 꾸지도 마. 저는 고함을 질러버렸고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저를 붙잡고 변명을 해보려고 애쓰기 시작했어요. 여보,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사실이 아니야. 다 오해라고. 사람 말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하는 건 잘 알지? 내 말 좀 천천히 들어봐. 오해? 뭐가 오해인데? 당신이 처음으로 당신 엄마랑 짜서 우리 집에 빌붙으려고 계획 세운 거? 그래서 당신 엄마가 날마다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나 괴롭힌 거? 아니면 이혼하면 당신이 우리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나는 것도 모자라 회사 진급도 물 건너가는 거? 도대체 뭐가 오해고 뭘 내가 더 들어야 한다는 건데? 그게 엄마를 우리 집에 살게 하고 싶었던 건 사실이야. 당신도 지금 보고 있다시피 우리 엄마가 사는 집 너무 낡았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도 편한 곳에서 모시고 싶었어. 당신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이 싫다고만 할 것 같아서 당신 잘 설득해서 모시려고 했어. 그리고 회사 일은 단순히 당신을 이용하겠다는 말은 아니었어. 그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뉘앙스가 돼버렸는데 그런 뜻은 아니었으니까 오해하지 말아줘. 그러니까 결론은 같잖아. 당신이 내 집에서 당신 엄마 모시려고 했고 회사 일 때문에 나랑 이혼 못한 거 그렇게 애둘러 좋게 이야기하면 팩트가 달라져? 당신이 뭐라고 좋게 포장하든 안타깝게도 난 들어야 할 말은 다 들었고 그 들은 말 중에 오해한 부분은 전혀 없어. 다 사실 있는 그대로 잘 알아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더 절망적일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말이야. 여보, 그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들어야 할 말은 다 들었는데 뭘 더 들어보란 말이야. 너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 나한테 잘 보여야 할 상황이면 최소한 오늘 같은 날엔 나한테 더 잘하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점수 따기 딱 좋은 날이잖아. 결혼하고 처음으로 만난 우리 엄마 생신. 그런데도 당신이 어디 있는지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는지를 봐. 고생은 하기 싫고 당신 원하는 건 다 가지고 싶고 그런 걸 보고 도둑놈 심보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날 네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려고 해? 그거 나 농락하는 거야, 알아? 아니야. 그런 뜻에서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제발 이렇게 화만 내지 말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난 진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왔어. 이런 상황인지는 와서 알았다고. 이거 놔. 난 더 이상 당신하고 할 말 없으니까.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바꿔보려 노력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뿌리치던 그 순간이었어요. 시댁 현관문이 열린다 싶더니 그 문으로 시부가 들어서더군요. 주말이면 시댁에 올라오던 시부는 때마침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밖에서 모든 상황을 들은 듯 화를 내며 두 사람을 쥐잡듯 잡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지훈이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여보,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저 물건이 날 너무 무시하니까 화가 나서 그랬다고요. 무시당할 행동을 했으니 무시를 당하지. 그리고 너 오늘 네 장모님 생신이라는데 여기서 뭐해? 우리 집에 일이 생겼다고?
엄마 무릎 빼고 희희낙낙거리는 게 장모님 생신보다 더 중요한 일이야? 내가 네 엄마가 정신 못 차리면 너라도 중심 똑바로 잡으라고 했어, 안 했어? 시부는 두 사람을 향해 호통을 쳤고 남편은 벌벌 떨며 시부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는 그냥 엄마 화 좀 풀어주고 싶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네 엄마가 지금 화낼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지금 정녕 화를 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어찌 저리도 똑같을까? 다 됐으니까 두 사람 다 이 집에서 나가. 시부의 입에선 결국 나가라는 말이 나오고야 말았고 시모는 사색이 되어 손이 발이 되게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어디 갈 데가 있다고 이래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앞으로 애들 사는 거에 간섭하지도 않고 아들 집 욕심내지도 않을게요. 그저 쥐 죽은 듯이 살림만 하면서 살게요. 살림? 당신이 살림 사는 게 뭐가 있다고 살림을 산대?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혼자 살면서 기껏해야 주말에 밥상 차려주는 거? 난 그런 뒷바라지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혼해. 그렇지 않아도 당신 생각 없이 사는 꼴 보기 싫어서 진작 이혼하고 싶었는데 하나 있는 아들 때문에 참고 살았더니 내 참, 그 어미의 그 아들이라고 보고 배울 것이 없어서 네 어미를 보고 배워? 아들이고 부인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 여보, 제발 이렇게 제가 빌게요. 나 진짜 갈 데도 없어요. 친정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정말 갈 데 없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어딜 가서 어떻게 살든 난 이제 상관없으니까 다 나가. 난 이제 내가 번 돈으로 두 사람 뒷바라지 할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며느라, 너도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랑 그만 갈라서거라. 시부는 화를 내며 이혼을 선포했고 저 역시 남편에게 그만 갈라서자고 해버렸어요. 우리 이제 이혼하자. 아니, 이혼할 것도 없어. 우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거 알지? 내 집에서 짐 다 빼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혼인신고 안 했어? 아, 몰랐구나. 나 혼인신고 안 했어. 신혼여행 돌아온 첫날부터 어머님이 그 난리를 피워준 덕분에 혼인신고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안 했는데 덕분에 이혼녀는 되지 않겠네? 전 애초에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었어요. 신혼 첫날부터 들이닥치는 시모를 보며 섣불리 혼인신고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시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혼인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보, 나랑 진짜 갈라설 거야?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당신도 방금 다 들었잖아. 나 우리 집에서도 쫓겨나고 당신마저 나 버리면 나 진짜 갈 데도 없어. 우리 엄마 모시고 살자는 말은 하지도 않을 테니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내가 더 잘할게. 우리 운명이라고 당신도 그랬잖아. 우리 좋았잖아. 운명? 운명이라고 했던 내 입을 때리고 싶은 심정이야. 우린 운명이 아니라 악연이야. 악연도 이런 악연이 또 없다고. 그러니까 제발 이제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이렇게 부탁 좀 하자. 그러면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건데 회사에는 한동안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나 이번 일에서 제외되면 정말 진급은 물 건너갈지도 몰라. 제발 사람 한 번만 살린다 치고 부탁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와중에 회사 걱정까지 하는 남편놈을 보며 정말 콧방귀가 다 나오더군요. 야, 이 와중에 그런 걱정까지 해? 너 진짜 나한텐 요만큼의 감정도 없었구나. 회사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그래, 굳이 내가 먼저 알리지는 않을게. 정말이지?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일에 지장되지 않게 열심히 할게. 대신 사람들이 물으면 그땐 숨김없이 다 말해줄 거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 입장에선 굳이 숨길 일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구경이나 잘해. 마음 각오도 좀 하고. 이 바닥 알지? 소문에 살고 소문에 죽는 거. 현명한 대응하길 바랄게. 그 순간 고개를 숙이고 있던 시모가 갑작스럽게 몸을 세운다 싶더니 저를 바라보며 고함을 질러댔어요. 네가 뭔데 내 아들 회사 일을 망쳐? 감히 네가 뭔데?
네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너 만약에 입만 뻥끗하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내 아들 회사 생활에 지장 생기면 네 회사 생활은 멀쩡할 줄 알아?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네 인생도 망쳐버릴 거라고. 시모는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쏘아보며 악담을 퍼부어대고 있었고 저 역시 그런 시모의 눈을 피하지 않으며 말을 했어요. 어머님도 좀 적당히 하세요. 제가 말했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머님이 뭘 어떻게 할 건데요? 전 어머님이 뭐라고 하든 겁 하나도 안 나요. 어머님이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면 저는 경찰에 신고할 거고요. 혹시나 또 찾아와서 이상한 짓을 해도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때껏 그나마 가족이니까 참아드린 거지. 이제 가족도 아닌데 또 제가 참을까봐요? 그 순간 시모는 몸을 일으켜 저에게 달려왔고 그런 시모를 시부가 낚아채 그대로 집 밖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너도 당장 나가. 내 손으로 끌어내기 전에 당장 나가란 말이다. 시부의 호통에 남편 역시 시댁 밖으로 나갔고 두 사람은 시댁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싱글이 되었고 이런 저의 이야기는 회사에 소문이 쫙 나게 되었어요. 결혼 3개월 만에 찢어진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금세 소문이 나버렸고 발 없는 소문은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 남편 회사에도 소문이 나버렸죠. 그 덕에 전 남편은 우리 회사와 진행하던 모든 일에서 제외되어 버리고 그렇게 바라던 진급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일에 마음이 상해버린 전 남편은 회사를 그만둬버렸고 그만두는 그날까지 저에게 연락이 와 험한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야, 나 회사 그만뒀다. 이제 속 편하냐? 한 사람 인생 망쳐놓으니까 속이 편해. 내 인생 망친 놈이 누군데 그딴 말을 나한테 해. 너 이런 전화까지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 정신머리론 앞으로 누굴 만나도 또 이혼이야. 아니, 애초에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마. 또 누구 인생 말아먹으려고 결혼을 해? 내가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너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두고 봐. 너보다 더 능력 좋은 여자 만나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 거니까. 개뿔도 없으면서 능력 좋은 여자를 바라는 거야? 아, 하나 가진 거 있네. 집도 절도 없는 구질구질한 네 엄마. 그래, 네 엄마 모시고 살면서 능력 좋은 여자 잘 찾아봐라. 그리고 나한테 다신 연락하지 마. 목소리만 들어도 구역질 나니까. 끝까지 전 남편은 회생 불가한 쓰레기였고 전 그런 쓰레기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들리는 소문엔 전 시부와 전 시모는 결국 이혼을 했고 땡전 한 푼 없이 전 시부에게 쫓겨나 겨우 살만한 집을 구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은 월세집을 구하고 남은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설치다 그 돈마저도 날려버리고 일용직을 하며 월세를 감당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후론 들리는 이야기는 없었고 그렇게 운명이라 믿었던 악연도 끝이 났습니다. 전 신혼집을 빼버리고 부모님의 집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처음 소식을 접한 부모님은 많이 놀라긴 했지만 저의 뜻을 존중해 주신다며 아니라고 생각되면 하루라도 일찍 갈라서는 것이 맞다며 저를 보듬어 주셨어요. 딸,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같이 살다가 헤어진 것뿐이야. 결혼식 올린 거 그딴 것도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알겠지? 그저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천천히 잊어보자. 굳이 빨리 잊으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천천히 시간에 맡겨보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기억이 흐려지는 날이 올 거야. 엄마 아빠가 응원하고 뒤에서 너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 우리 딸은 그저 앞만 보면서 나아가. 알겠지? 엄마, 고마워. 내가 앞으로 진짜 행복하게 살게. 그래, 엄마 아빠는 그거면 돼.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다 돼. 엄마는 저를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런 엄마의 말씀대로 천천히 잊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회사 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한동안은 흥미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피곤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 누구도 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없답니다.
3개월의 결혼 생활 동안 경험한 바가 많아 결혼 생각은 없으나 연애는 가끔 하며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내 생활을 잘하며 연애도 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보려고요. 이로써 저의 사연이 끝이 났네요. 긴 사연 함께 해준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이고 12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평소 아들을 기다리며 사연을 듣곤 하는데요. 오늘은 저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자 용기를 내어 사연을 적어 보내봅니다.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남편과 전 맞선을 통해 만난 사이였어요. 무태안경 넘어 보이는 남편의 선한 눈빛이 참 좋았고 애써 신경 쓴 머리 따위는 중요치 않다는 듯 그 큰 손으로 무심코 넘겨버리는 그 모습도 참 좋았어요. 전 남편에게 첫눈에 반해버렸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사랑해주는 그런 드라마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더군요. 그럼에도 전 남편이 좋았고 저의 적극적인 구애에 남편과 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일방적인 마음으로 시작된 연애는 힘들었고 때론 슬펐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에 그 관계를 전 놔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런 관계 따위 놔버리고 가버렸어야 했는데 전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렇게 2년을 만났죠. 처음 만날 때와는 달리 남편은 점점 마음의 문을 여는 듯했고 그렇게 몇 달이 흐른 뒤 남편이 청혼해 왔어요. 우리 결혼할래요? 2년을 만나면서도 말을 놓지 않던 남편에게서 들은 청혼. 전 펑펑 우느라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고 그런 저를 남편은 꼭 안아주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꿈꾸던 생활과는 달랐지만 행복했어요. 대면대면한 남편이었지만 그런 남편이라도 나와 부부로 살고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더군요. 네, 바보 같았던 것 맞아요. 하지만 그때 전 하루하루 저에게 마음을 붙여가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는 행복함이 있었고 이윽고 저희 사이에 새로운 생명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남편은 정말 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기쁜 것 같아. 아니, 기쁘다. 행복해. 남편은 처음 저에게 말을 놓았고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후론 참 행복했어요. 꿈꾸던 결혼 생활이 시작된 듯한 기분이었죠. 남편은 언제 저에게 대면했냐는 듯 다정한 눈길과 말투로 저를 대해주기 시작했고 저 역시 남편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어요. 그렇게 저흰 9년이란 시간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사이가 좋아지고 난 후 단 한 번의 부부싸움도 없었을 뿐 아니라 언성 한 번 높이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일이 바빠지기 시작하며 퇴근이 늦어지더라고요. 더불어 출장도 잦아졌고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며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었는데 그 사업을 조금 확장하기 위해 바빠진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아들이 관심 있어 하던 축구에 재능을 보이며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바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건 남편을 그 누구보다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신혼 동안 대면했던 모습과는 달리 지난 세월 동안 남편은 다정한 남편이자 아들에겐 둘도 없는 친구이자 아빠였기에 전 더욱 의심이란 걸 할 생각도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의심과는 별개로 늦어지는 퇴근과 잦은 출장에 섭섭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했고 전 그런 마음을 남편에게 숨기지 않고 표현했어요. 저기 여보, 요즘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출장도 너무 잦고. 당신 회사 일 바쁜 거 잘 아는데 그래도 나 좀 섭섭해지려고 해. 저번 주 주말에도 출장 간다더니 또 이번 주 출장은.
당신이 생각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겠어? 그만큼 바쁜 걸 어쩌겠어. 다른 것도 아니고 회사 일인데 이런 것도 이해 못 해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줘. 그렇지 않아도 이번 일만 끝내면 좀 쉴 거야. 쉬면서 당신이랑 우리 금쪽 같은 아들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여행도 다니면서 말이야. 신경질적이던 남편의 말투는 어느새 다정하게 바뀌어 있었고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싸주며 저를 달래주고 있었어요. 남편의 그런 행동에 저는 도리어 남편에게 미안해졌고 더는 남편에게 투정 부리지 않고 제 할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새벽 일찍 나가는 남편의 아침밥상은 잊지 않고 챙겼고 아들의 지방 경기를 위해 장거리 운전도 마다하지 않으며 그렇게 가정을 위해 바쁘게 살았어요. 남편 역시 제가 섭섭하다는 말을 꺼낸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출장 스케줄은 따로 잡지 않았고 단지 늦는 날만 잦아질 뿐이었어요. 늦어지는 퇴근, 딱 그것만 아니라면 그야말로 완벽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축구에서 재능을 보이며 꽤나 즐기고 있었고 남편의 사업도 잘 풀리는 듯하고 저 또한 가정에서 힘쓰고 있었으니 그만하면 되었다 싶었죠. 비록 제 꿈과는 거리가 먼 그저 두 남자의 뒷바라지일 뿐이었지만 현재 제가 가정에 충실하고 힘쓰는 것이 저의 새로운 꿈이라고 생각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무렵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옆집 여자와 친분을 쌓아갔던 게 말이에요. 전 당시 5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옆집 여자와 꽤 친하게 지냈는데 가깝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집의 사정까지 알게 되었어요. 언니, 나 사실은 미혼모다? 응? 미혼모? 그러면 애 아빠는 네가 애 낳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응. 헤어지고 난 뒤에 나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지울까 고민도 했었는데 도저히 지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낳았지 뭐. 사실대로 밝히지 그랬어. 헤어지고 바로 알았으면 다시 잘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럴 만한 일이 좀 있었어. 하여튼 그렇게 혼자 키우고 있다가 1년 전인가 우연히 애 아빠를 만났어.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된 거고 애 아빠가 이사시켜줬거든. 어머, 그래? 두 사람 아무래도 인연인가 보다. 그래서 두 사람 같이 살기로 한 거야? 결혼할 거냐고. 그게 아직 고민 중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애도 있는데. 애 생각해서 좋게 생각해. 애 아빠가 합칠 마음이 있어 보이거든. 그냥 확 잡아버리란 말이야. 전 옆집 여자를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응원했고 그 응원이 얼마나 웃기고도 말도 안 되는 응원이었는지 그땐 알지 못했죠. 그렇게 사정을 알고 난 후 전 옆집 여자와 더욱 가까워졌고 어느 날엔가 친정에서 대게를 보여줬는데 너무 많이 보내줬다며 집으로 초대하더라고요. 걔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남편과 아들이 떠오르며 전 알겠다고 했고 주말이라 늘어지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옆집에서 대게 먹으러 오라는데 당신 갈 거지? 뭐? 옆집에서? 친정에서 대게를 보내줬는데 너무 많이 보내줬다고 오늘 저녁에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 당신 걔 좋아하잖아. 이참에 인사도 할 겸 같이 가자. 전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고 남편은 그런 저의 손길을 살짝 뿌리치며 피곤한 얼굴을 지어 보이더라고요. 에이, 나 피곤해. 그리고 그런 자리 나 불편해하는 거 알잖아. 난 그냥 집에서 좀 잘 테니까 나 말고 대기라면 환장하는 아들만 데리고 다녀와. 그래? 하긴 당신 요즘 많이 바쁘긴 했어. 그러면 알아서 좀 챙겨 먹어. 알겠지? 내 걱정은 말고 다녀와. 그렇게 남편만 두고 아들과 함께 찾은 옆집엔 식탁 한가득 대게가 올려져 있었고
남편을 닮아 개를 좋아하는 아들과 애아빠를 닮아 개라면 사족을 못 쓴다는 옆집 딸은 먹는 사람조차 군침이 돌게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만족스러운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른은 어른끼리 시간을 내고 있었죠. 대화가 잘 통하던 탓에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있었고 어느새 시계바늘이 9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전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들을 불렀어요. 제 목소리가 작진 않았을 텐데 무슨 일인지 아들은 대답조차 없었고 저와 옆집 여자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방으로 향했죠. 방에 가까워질수록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두 아이는 다투고 있었어요. 너희 뭐해? 왜 싸우고 있어? 저의 물음에 아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거 우리 아빠 손수건이잖아. 우리 아빠 손수건이 여기에 있어서 내가 가져가서 아빠 주려고 했는데 얘가 계속 자기 아빠 거라고 못 가져가게 하잖아. 이렇게 말한 아들은 손수건을 더욱 꽉 쥐었고 전 그 손수건이 왜 여기에 있어? 라고 말하며 아들의 손에서 손수건을 뺏으려는 순간 설마 남편의 손수건일까 했던 제 생각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아들이 쥐고 있는 손수건은 남편의 손수건과 똑같더군요. 그 손수건, 아들이 용돈을 모아 남편의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던 터라 모양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뭐 널리고 널린 손수건 중 똑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남편의 손수건은 아들이 시댁인 시골에 내려갔을 때 5일장이 열린 장터에서 산 촌스러운 손수건이었던 터라 그 상황이 의아했어요. 백화점도 아닌, 그렇다고 마트도 아닌 시골 장터 5일장에서 산 촌스러운 손수건을 두고 싸우는 상황이라니. 솔직히 속으로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옆집 아이와 아들의 싸움을 멈추는 게 우선이었기에 아들에게 애써 상황을 잘 설명해 주었죠. 아들, 이건 아빠 손수건이랑 똑같긴 한데 아빠 손수건은 아니야. 여기 동생 아빠 손수건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아빠랑 아저씨랑 손수건이 똑같은 그런 상황인 거지. 우리 아들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젠 아니란 걸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저의 설득에 아들은 손수건은 동생에게 건네주었고 저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방금 일어났던 상황을 남편에게 말해주었죠. 여보, 방금 옆집에서 뭘 봤는 줄 알아? 뭔데? 당신 손수건. 왜 있잖아. 우리 아들이 당신 생일이라고 용돈 모아서 사줬던 그 촌스러운 손수건. 그 손수건이랑 똑같은 손수건이 옆집에 있지 뭐야? 우연이라고 해야 할지 인연이라고 해야 할지 그 촌스러운 손수건,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도 힘든 손수건을 어디서 구했는지. 그러게 신기한 일이네. 그거 5일장에서 산 거 아니야? 여기에도 팔아? 비슷한 게 있을 리가 없는데. 신기하네. 그러니까 완전 똑같더라니까. 나도 순간 당황했지 뭐야. 그렇게 손수건 사건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전 늘 그렇듯 소득 없이 바쁨의 연속이었고 그날 역시 축구 교실에 아들을 데려다 준 후 그 근처에서 잠시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주어진 시간이 여유롭지 않았던 터라 급하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축구 선생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들이 발목을 삐끗한 것 같은데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요.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고 오른쪽 발에 깁스하고 병원을 나올 수 있었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아들이 아닌데 아파서 서러운 것인지 놀라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빠가 당장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알겠다고 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아들은 입술까지 삐죽이며 섭섭함을 표현했고 전 그런 아들을 달래며 집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저흰 집에 도착했고 주차장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이었어요. 닫혀가던 엘리베이터가 저희로 인해 다시 열리고 거기엔 남편이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들은 한 발로 폴짝폴짝 뛰며 기뻐했고 남편은 그런 아들을 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저 역시 당황스럽기는 매한가지였어요. 여보,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전화는 받지도 않더니. 전화했었어? 몰랐네. 피곤해서 일찍 들어왔어. 그런데 애 발은 왜 이래? 다쳤어? 남편은 아들의 발을 보며 물어왔고 전 이유를 설명해주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엘리베이터는 어느새 저희가 사는 층에 도착해 있었고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죠. 그 순간 저희의 정면에 보이는 옆집 여자아이가 뛰쳐나와 남편에게 와락 안기는 아주 황당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아빠! 상황보다 더 황당한 말과 함께요. 어느새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움켜쥔 아이는 남편의 다리에 얼굴을 비비며 애교를 부리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 납득이 될 리 없는 아들이 아이를 밀치며 고함을 질러댔어요.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라고. 너 저리 비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화가 나 씩씩거리는 아들, 그런 아들에게 밀쳐져 울음을 터뜨려버린 옆집 아이, 그리고 그 두 사람과 함께 저의 눈치까지 살피는 남편. 전 아무 말도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눈치를 살피던 남편이 옆집 딸을 안아 올리더군요. 옆집 딸을 안은 남편은 문 앞에서 굳어버린 옆집 여자에게 딸을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나 보네요. 우리 아들 때문에 많이 놀란 것 같은데 잘 달래주세요. 아들 일은 죄송합니다. 고의는 아니었어요. 사과까지 마친 남편은 여전히 씩씩거리는 아들과 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고 남편의 손에 의해 집으로 들어오던 저는 보고야 말았어요. 딸을 품에 꼭 안고서 저를 바라보던 옆집 여자의 황당함과 분노가 섞인 눈빛을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피곤하다며 욕실로 들어가 씻기 시작했고 단순한 해프닝이라 여기고 넘기기엔 이상했어요. 옆집 아이를 아들이 밀어서 화가 났나 하고 생각하기엔 분노의 정도가 도를 지나쳐 보였고 그렇다고 해서 저런 표정을 지을 만큼 저희가 잘못한 것도 없었기에 저는 황당하기도 의아하기도 했죠. 거기에다 5살이면 어리다고는 하나 아빠의 얼굴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어리지 않았고 헷갈렸다고 하기엔 아이의 반응이 너무나도 확고했죠. 그렇게 제가 깊은 생각에 빠진 사이 남편이 씻고 나왔고 전 마땅히 남편에게 물을 말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저 이상한 의문뿐인 상황에서 섣불리 말을 꺼냈다간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것이 뻔했고 남편은 태연하게 로션까지 바르며 잘 준비하고 있었으니 집요하게 묻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전 왜인지 모르는 불길한 예감에 옆집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부상 때문에 아들은 며칠 쉬는 기간을 가지기로 했고 전 옆집으로 찾아갔어요. 어제 상황도 그러했으니 무엇라 말하는지 듣고 싶었던 마음이 컸으니까요. 옆집 여자는 어제와는 달리 반가운 얼굴로 저를 맞으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 언니 왔어? 어제는 많이 놀랐지. 나도 어제는 딸이 오니까 앞뒤 생각도 못하고 화가 나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진정이 되고 나니까 다 우리 잘못이더라고. 미안해. 우리 딸이 어제 아빠 온다고 온종일 기다렸거든. 그래서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성인 남자가 보이니까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아빠라고 생각했는가 보더라고. 정말 미안해, 언니. 웃기게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순간 여자의 말을 정말로 믿었던 것인지 아니면 믿고 싶었던 것인지 자세히 당시의 마음까지 기억나진 않지만 확실한 건 안심이란 걸 했다는 것이었어요.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어제 많이 놀랐겠다. 자다가 울진 않았어? 애들 많이 놀라면 자다가 깨서 울곤 하잖아. 아니, 나도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그러진 않았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후 그 뒤로 나눈 대화는 평소와 같았어요. 애들 크는 이야기, 저녁 반찬 이야기 등등.
제가 경계를 늦추고 안심하며 대화를 이어나가는 순간 차량 입차를 알리는 알림이 울렸고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 인터폰으로 시선이 향하게 되었어요. 언니, 그이 오나 보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온다고는 했었는데 이렇게 일찍 올 줄은 몰랐네. 미안한데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누면 안 될까? 오늘 중요하게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 알겠어. 그럼 가볼게. 서둘러 신발을 신고 나오는 길. 저는 또 보고야 말았어요. 차량 입차 알림에 뜬 차량 번호가 남편의 차 번호와 같다는 것을요. 옆집에서 나오자마자 다리가 다 떨려오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아니라고 하기엔 분명 남편의 차 번호였기에 저는 확인해야만 했죠. 그래서 전 복잡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몸을 숨겼어요. 남편의 차가 입차를 했으니 곧 남편이 여기로 올라올 테니까요. 저희 집 대문을 열었다가 들어가지는 않고 그대로 닫아버리고 최대한 조용하고 빠르게 비상용 계단으로 가 반층을 더 올라가 몸을 숨겼어요. 그 순간 내려가는 것이 더 빠르고 쉬웠을 텐데 왜 올라가는 길을 선택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늘이 도운 결정이었죠. 제가 들어갔다고 생각했는지 조용하던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옆집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자기야. 그 여자 방금 집으로 갔어. 지금 바로 올라오면 돼. 여자의 말이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 아래층에서 다다다 하는 발걸음 소리와 함께 계단을 올라온 남편. 두 눈마저 의심하게 되는 순간 남편이 빠르게 옆집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의 머릿속엔 옆집 여자의 말과 함께 그간의 사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1년 전에 다시 만났는데 함께 살지 고민스럽다던 옆집 여자. 남편의 손수건과 똑같이 생긴 손수건이. 서로 자기 아빠의 것이라고 우기며 싸우던 아이들. 그건 모두 남편에 대한 말이었고 남편의 것이었던 거죠. 그제야 이상한 것들이 대충 이해가 되며 마음속 깊이 화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차디찬 계단에 앉아 이대로 현장 급습이라도 해야 하나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당장이라도 들이닥쳐 두 연놈을 박살내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두말하면 입 아픈 상황이었지만 그대로 쉽게 박살만 내기엔 저의 화가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무엇보다 끝낼 때 끝내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었고 그래서 전 현장 급습은 다음으로 미루고 두 사람의 뒷조사를 하게 되었죠. 두 사람은 제 생각보다 더욱 오래된 사이더군요. 상간녀는 남편이 저와 맞선을 보기 한참 전부터 만나왔던 사이로 그 당시 남편의 집에선 상간녀를 반대했고 남편은 시댁의 등살에 못 이겨 저와 맞선을 보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저와 연인으로 지내던 2년 동안에도 상간녀를 만나왔고 상간녀와 잠시 헤어진 그때 저에게 청혼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 후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그 만남을 지속하다 헤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 뒤론 그 여자가 말한 그대로였어요. 남편과 헤어지고 난 후 상간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혼자 아이를 키우다 다시 재회하게 된 것까지도요. 신혼 초 대면하던 모습은 상간녀에게 마음을 쏟고 있던 터라 그러했던 것이었고 최근 들어 늦었던 것은 상간녀와 재회를 한 후라 그러했던 것이었으며 자꾸만 늦은 남편에게 제가 섭섭함을 내비쳤을 땐 안 되겠다 싶어 내린 결정이 상간녀와 딸의 보금자리를 옆집으로 옮기는 것이었겠죠. 바로 옆집이니 잠깐씩 들릴 수도 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참 웃기지 않나요? 아직 어린 딸의 입은 어떻게 막을 생각이었을까요? 아니, 언제까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참 그 속마음은 지금까지도 알 수가 없네요. 하여튼 두루뭉술했던 그간의 상황들이 딱 맞아떨어지며 전 계단에서보다 더 큰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상간녀와 딸을 우리 집 옆에다 이사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긴 세월 상간녀를 잊지 못하고 결국 다시 만나는 것인지. 이 모든 생각의 끝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허탈한 웃음일 뿐이더군요. 그렇게 울고 웃기를 한참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저는 친정의 전화에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많이 놀라실 것이 분명했지만 언젠가 아실 일이기도 했고 당장 아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부모님은 저의 소식에 운전을 한사코 말리시며 직접 오셔 아들을 데리고 가셨고 저의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전 관리실에 전화해 남편의 차량을 다시 저희 집으로 옮겼어요. 그리고는 기다렸죠. 차량이 들어왔다고 알리는데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날을요. 하지만 남편은 무슨 눈치라도 챈 것인지 매번 집으로 들어왔고 전 그 지루한 기다림 속에 재미를 찾기 위해 옆집을 드나들고 있었어요. 요즘 우리 아들 친정에 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지 요즘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기분인 거 있지? 아, 그래요? 응. 남편도 평소보다 더 다정해지기도 하고 스킨십도 많이 하기도 하고. 아니 글쎄 어제는 출근한다고 현관문 열다 말고 들어와서 뽀뽀까지 해주는 거 있지? 그랬구나. 저의 잊지도 않은 애정과 시에 상간녀의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그런 썩어 문드러지는 상간녀의 표정을 지켜보는 재미가 꽤 쏠쏠했어요. 얼마나 신났는지 그 표정은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그렇게 기다림이 지루하지만은 않은 날들이 지나가고 있던 어느 날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웬일인지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해 있었어요.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은 혀가 다 꼬여버린 채로 고해성사라도 하듯 숨겨놓은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진짜 미안해. 너무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내가 죽일 놈이라 미안해. 그래서 나 다 정리할 거야. 이번 주말에 다 정리하고 당신하고 우리 아들, 내 가정 지켜낼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다가오는 주말에 남편이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는 것을요. 그 말을 듣는데 한심하게도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마음이 남아서도 아니었고 부부관계에 미련이 남아서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아들. 아들 때문에 그냥 여기서 모든 걸 덮고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생각들의 꼬리를 물고 몇 번의 재회를 한 두 사람이 떠올랐고 지금 정리한다고 한들 그 이별이 영원하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전 마음을 다잡고 남편이 정리를 마음먹은 그날에 저도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다가오고 전 평소 신경도 쓰지 않던 외모에 신경을 쓰기로 했어요. 초라해 보이긴 싫더라고요. 정리를 당하는 입장도 아니고 정리를 하러 가는 입장인데도 여자 마음이란 게 무엇인지 마지막 모습만큼은 당당하고 예뻐 보이고 싶더라고요. 치장을 끝내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으니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남편의 차가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저는 남편의 차가 들어옴과 동시에 현관으로 가 귀를 대고 기다렸고 저의 예상대로 상간녀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옆집 문이 닫히더라고요. 그렇게 30분을 기다렸고 그 3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30분이었죠. 굳게 다잡았던 마음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럴수록 전 더 강하게 제 마음을 다잡았죠. 그렇게 30분이 조금 지날 무렵 전 옆집으로 가 벨을 눌렀고 현관문을 연 상간녀는 울고 있더군요. 전 그런 상간녀를 밀치고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그 짧은 사이 신발은 어디다 감췄는지 보이지 않았고 남편 역시 보이지 않더군요. 언니, 왜 그래? 뭐해? 갑자기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상간녀는 고함을 지르며 저를 말리려고 애썼지만 이미 눈이 돌아버린 저는 그런 상간녀를 밀치고 남편을 찾기 시작했어요. 안방에도 화장실에도 없던 남편은 아이의 방에서 다리를 떨며 침대에 앉아 있었고 벌컥 문을 열어젖힌 저와 딱 마주치게 되었죠. 전 한심한 꼴의 남편을 그저 바라보았고 그런 저를 본 남편은 저에게 득달같이 달려와 저를 붙잡고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설명할게.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전부 오해야. 정말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제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남편은 급하게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 말들을 변명이라고 쏟아내고 있었고 상간녀는 그 모습이 못마땅한지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더군요. 나 다 알고 있어. 이미 당신이랑 저 여자랑 예전부터 만났다는 것도 최근에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도 나 다 알고 있다고. 그것뿐인 줄 알아? 두 사람 사이에 5살 된 딸까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뭐가 오해인데? 내가 한 말 중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단 하나라도 있어? 있으면 말해봐. 기회 줄 테니까.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며 눈빛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더군요. 그것도 잠시 남편은 제 손을 감싸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 정말 오늘 이 사람이랑 정리하려고 했어. 그래서 여기 있었던 거고. 정말이야, 믿어줘. 그러셨어? 응. 조만간 이 사람 이사도 갈 거고 이사 가면 2번 다신 나하고 엮이는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정리되고 나면 우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 내가 정말 잘할게. 당신하고 우리 아들한테 정말 잘할 거야.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될 자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나 이제 당신밖에 없어. 그토록 원하던 말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소원하던 말을 듣게 되니 그 기분 참 더럽더군요. 이런 상황이 돼서야 저밖에 없다고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짓거리다니. 남편이란 인간도 참 대단하지 않나요? 남편의 어이없는 고백에 상간녀는 소리내어 웃더니 이내 오열을 하며 괴성을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러려고 날 찾아낸 거야? 이렇게 또 비참하게 버리려고? 이럴 거면 날 찾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또 버릴 거면 그냥 딸하고 살게 뒀어야지. 숨어서 잘 살고 있는 사람 찾아내서 희망이란 희망은 다 심어놓고 어떻게 날 또 버릴 수가 있어? 네가 인간이야? 그래요. 남편과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안 상간녀는 2번 다신 남편과 재회하지 않을 심산으로 서울에서 떨어진 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고 그런 상간녀를 찾아낸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서도 어떻게 재회했는지까진 알 수 없었는데 실상은 그러했던 거죠. 상간녀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고 전 그 사랑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며 오만 생각이 다 스쳐가더군요. 그렇게 전 할 말을 잃었고 그 울음소리뿐인 정막을 깬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저기 여보, 저 사람 그냥 저대로 살게 두면 안 될까? 이 집에서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저의 물음에 남편은 무릎을 꿇었고 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못다한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나 당신하고 이혼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랑 내 딸, 그 2사람을 또 버릴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옆집에 살게 하면서 내가 가끔씩 들여다보면 안 될까? 저 사람이랑 정을 나눈다거나 애정을 쏟겠다는 게 아니라 그저 가끔 잘 있나 그것만 좀 확인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래. 제발. 이 무슨 쓰레기 같은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의 말은 아무리 좋게 포장한다고 한들 대놓고 2집 살림하겠다는 뜻이었고 지난밤 술에 취해 온 남편의 고백에 잠시라도 고민이란 걸 했던 저 자신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전 무릎을 꿇고 앉은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내리쳐버렸어요.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나 뻔뻔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냐고. 뭐? 가끔 들여다보고 싶다고? 확인하고 싶다고? 그게 나한테 할 말이라고 생각해? 저의 행동에 남편은 말이 없었고 대신 상간녀가 그 앞을 막아서더군요. 차라리 날 때려. 이 사람은 죄 없으니까 날 때리라고. 이렇게까지 때려달라고 말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전 상간녀 뺨을 연달아 때려버리곤 이렇게 말했어요. 맞으니까 기분이 어때? 더럽지? 내 기분은 그것보다 훨씬 상상치도 못할 정도로 더러웠어. 옆집 여자랑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용서되지 않을 것 같은데 바람 피워 애까지 낳은 여자를 떡하니 옆집에 살게 했다고?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 상상이나 되니? 두 사람은 내 심정이 어떤지 상상이나 되냐고. 저는 절규에 가까운 고함을 질렀고 나란히 뺨을 맞은 두 사람은 말이 없더군요. 저의 절규에 할 말이 있을 리가 없었고 전 여전히 입을 꾹 닫고 있는 두 사람에게 말해주었어요. 그 눈물겨운 애틋한 사랑 계속해. 제 말에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며 저에게 다시 한번 물어오더군요. 정말이야? 그러면 당신 다 용서해 주는 거야? 이 사람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는 거야? 내가 미쳤니? 용서라는 거라게. 내가 물러나 줄 테니 두 사람 계속 사랑하라는 이 말이야. 그렇게 애절한데 어떻게 헤어지겠어? 그러니 내가 빠져줘야지. 당신은 이야기 마무리되는 대로 집에서 짐부터 빼. 난 더는 한순간도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으니까. 본격적인 이혼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자 남편은 마음이 급했는지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내가 다 잘못했다니까? 이 얼마나 웃기는 걱정인가요? 잘못을 저지른 남자들은 왜 하나같이 자신이 없으면 여자들이 죽지 못해 살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는데 제 앞에도 이해 안 되는 인간이 있더라고요. 잘못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짐 빼. 알겠어? 그리고 회사로 들어가던 투자금도 더는 기대하지 마. 나하고 이혼하는 마당에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되지도 않는 내 걱정은 그만하고 회사 걱정이나 해. 남편의 사업은 아빠의 투자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던 남편은 집이 가난한 대신 능력은 출중했죠. 그런 남편을 좋게 봤던 아빠는 저에게 남편을 소개시켜 주었고 아빠의 소개로 저는 남편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아빠의 경제적 지원으로 그간 많던 고비를 넘기며 회사를 키웠던 것인데 투자가 없어진다면 그 뒤의 상황은 불보듯 뻔했죠. 조금 전까진 죄인도 그런 죄인이 없더니 투자금 이야기가 나오니 남편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에 불을 켜며 노발대발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하라고? 그 돈 빼면 회사 망하는 거 몰라? 그러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살림까지 차려줄 때 문드러지는 내 심정은 어떻게 할지 생각이나 하고 있던 상황을 만들었어? 아, 됐어. 이제 와서 묻고 따져봤자 뭐하겠어. 어차피 결론은 하나인데. 무슨 결론? 이혼하자. 우리 제발 이혼하자. 제 입에서 드디어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고 남편은 애원하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난 이혼 같은 거 절대 못해. 당신이랑 나랑 어떻게 이혼을 해? 우리 사이에 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이랑 원래 계획대로 정리할 테니까 당신도 이혼 생각은 하지도 마. 자신과 상간녀 사이에도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것인지 아들 핑계까지 대며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의 말들이 그저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웃어보았고 예상치 못한 저의 반응에 남편은 어리둥절한 듯 물어왔어요. 당신 괜찮아? 무섭게 왜 갑자기 웃어? 웃기지 않아? 난 너무 웃기는데?
뭐가? 네가 하는 말들이 너무 웃겨. 넌 내 자식만 네 아들이야? 저 여자 딸은 네 딸이 아니야? 어떻게 투자금 뺐다는 말에 또 행동이 바뀌어? 참 대단하다, 대단해. 급한 상황이 맞긴 했죠. 사업 확장은 그저 늦게 퇴근하기 위한 핑계가 아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고, 그랬기에 남편의 사업장에 그 어느 때보다 아빠의 투자금이 절실할 때였으니까요. 정곡이 찔려버렸는지 남편은 말까지 더듬으며 변명하고 나서더군요. 투자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 거라니까. 전 이제 진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한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저 여자랑 많이 하고 우린 이혼해. 진심이고 당신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 난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럴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 고민이나 해. 그러면 법원에서 봐. 저는 이혼을 통보하고 나와버렸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전 생각보다 많은 재산 분할과 함께 두 사람분의 위자료를 받으며 이혼하게 되었고, 전 남편의 회사는 제 예상보다 빨리 무너져 내렸어요. 돈이 많이 필요로 하던 시기에 전액 회수한 투자금이라 그 큰 돈을 메꾸려 사방팔방으로 다니며 애쓰는 듯 했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 남편의 회사는 망해버렸죠. 남은 재산 역시 빚마금으로 다 날리고 말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옆집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빠르게 이사를 하였는데요. 그 두 사람이 어디로 떠나버렸는지에 대해선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전 시모가 참 친절하게도 전화까지 걸어 알려주더라고요. 너 여기 누가 와서 지내고 있는 줄은 아니? 제가 굳이 알아야 하나요? 당연히 알아야 하지. 네 남편이 여기 와 있는데 네가 알아야지 또 누가 알아야 한다는 말이니? 남편 아니라 전 남편이겠죠. 전 남편이니 굳이 알 필요도 없을 뿐더러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렴. 요즘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장가 잘 갔다고 온 동네에 소문이란 소문은 다 돌았는데 갑자기 저렇게 내세울 거 없는 여자랑 애까지 안고 와서 사는데 내가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겠니? 그래서요? 그래서요는 무슨 그래서요야. 네가 다시 우리 아들 데리고 가야지. 저 여자랑 딸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떼낼 테니까 네가 우리 아들 좀 다시 데리고 가라. 아들 혼자 올라가는 것보다 네가 내려와서 데리고 가는 게 여러모로 보기 좋지 않겠니? 이 와중에도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는 전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더군요. 어떤 생각으로 살면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머릿속이 다 궁금해지는 지경이었어요.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이혼 따윈 하지 않았겠죠. 돈 쓰고 시간 써가며 소송까지 한 이혼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한 이혼인데 제가 미쳤다고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 인간을 다시 데리고 오겠어요?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애까지 있는 파렴치한 놈을요? 저는 욕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을 겨우 억누르며 말했고, 그런 제 말을 들은 전시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너무나도 주옥 같아 가관일 수밖에 없더군요. 잘 생각해보려무나. 내 아들이 바람을 왜 피웠겠니? 왜 그 여자를 못 잊었겠어? 다 네 잘못이지 않겠니? 네가 내 아들 마음만 잘 잡고 살았어도 이런 일이 있었겠어? 남편 마음 하나 잡지 못한 것이 어디서 다 내 아들 탓만 하고 있어?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싫다고 하는 걸 겨우 설득해서 결혼시켰으면 그 다음부턴 네가 알아서 했어야지. 내 말이 틀리니? 같은 여자로서 그게 할 말이에요? 제 탓이라뇨. 바람 피운 사람이 잘못이지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사람이 무슨 잘못인가요? 그렇게 마냥 믿고만 있으래? 기가 막혀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당당한 어머님은 아버님이 옛 여자랑 다시 만나서 애까지 낳고 옆집에서 두 집 살림한다고 하면 그저 참고 살 수 있어요? 넌 무슨 그렇게 재수없는 말을 하니? 그러니까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도 못 참고 못할 일을 왜 나한테 요구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상상만 해도 재수없는 그 상황을 실제로 겪어냈는데 다시 잘 살아 볼 생각을 한다면 그건 내가 미친년이죠. 그렇지 않나요? 저기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보거라. 내려오는 게 정 안 되면 굳이 내려오지 않아도 돼. 아니, 다 필요 없고 이혼했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받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사과 한마디 없이 끝까지 당당한 전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인간이랑 시간 낭비를 하며 통화를 하고 있나 깊은 회의감마저 들더군요. 그래서 전 모질게 할 말을 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네, 끝까지 이럴 거고요. 저한테 이럴 시간에 아들한테나 신경 쓰세요. 그 잘난 아들 쫄딱 망해서 내려간 건 전혀 모르죠? 당연히 동네 사람들도 모를 테고 소문나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 망신도 그런 개망신이 또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럴 시간에 입단속이나 잘 시키고 새로운 가족들이랑 가난에 허덕이면서 잘 사시라고요. 그 뒤로도 여러 번 전화가 걸려왔지만 전 받지 않았고 집요했던 전 시모의 연락이 끊기며 더는 시간 낭비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후 아들과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 이혼 사실을 아들에게 알렸을 때 아들은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많이 울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런 아들의 곁에서 저 또한 참 많이 힘든 순간이었죠. 그렇게 지나가지 않을 것만 같던 순간들이 지나고 아들은 생각보다 더 이혼을 잘 받아들여 주더군요. 이혼을 하고 초반엔 아빠를 찾는 아들 때문에 전 남편이 가끔 아들을 보러 오는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는 것이 힘들긴 한 것인지 아니면 상간녀의 눈치가 보이는 것인지 그 드물게 오던 발길을 끄는 지도 오래되었네요. 연락마저도 끊겼고요. 다행스럽게 그 시기에 맞물려 아들도 전보다 자주 아빠를 찾진 않더라고요. 어느새 아들은 12살이 되었어요. 여전히 축구를 잘하고 또 여전히 제 눈에는 제일 잘생긴 왕자님이랍니다. 그런 아들에게 이른 사춘기가 지나는가 싶어 안심했더니 그건 사춘기도 아니었더라고요. 요즘 하는 행동을 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저희 모자는 주말마다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어요. 틈만 나면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는 아들과 눈을 마주하기 위해 캠핑을 다닐 때도 있고요. 조금은 격양된 아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주기 위해 낚시를 갈 때도 있고요. 가자고 하면 귀찮다고 하며 안 간다고 툴툴대면서도 막상 가서 저보다 더 즐거워하곤 한답니다. 최근 들어 낚시를 갈 때면 누가 더 많이 잡나 내기를 하곤 하는데요. 현재 스코어가 제가 2, 아들이 0인 터라 이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이겨보겠다고 유튜브까지 찾아보고 있는 거 있죠?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웠는지 몰라요.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보답으로 이번만큼은 저도 져주기 위해 덜 잡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잘 되는 날은 먹이 없는 바늘에도 낚이는 것이 물고기이니까요. 아들에게 아빠의 빈자리란 제가 감히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결국 저도 저지만 아들 역시 불행했을 테죠.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렸고 아들도 저도 생각보단 더 잘 이겨내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들과 함께 앞으로 남은 날들도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이로써 저의 긴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ines war so laut, wir sind vorne im Hof gesessen. Und ist so alle weg, jeder bestimmt gerade bei uns so Bier.